제프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매일 밤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침에는 유튜브에서 시황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테이버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쓰게 됐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경제 쪽으로 1등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대상은 아니고 약간 창마상 같은 느낌이긴 한데 1등을 하다 보니까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에 한 1000분 정도가 제 방송 라이브 와주시고 아침에 또 한 500분 정도 와주시는데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책도 쓰고 네, 개인 투자자로서 약간은 좀 어그로가 많이 끌린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낮에 쪽잠 자고 밤에 쪽잠 자고 네, 주말엔 잠만 자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실제 경험은 한 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8년. 그때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뒤에 원래 관심만 있다가 조금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B2죠. 부모님 돈으로 들어가 본 게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원하는 것도 사고 좀 이제 생활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돈을 좀 모았습니다. 네. 네. 혹시 좀 그 2008년부터 이렇게 하신 이후에 네. 좀 기억에 남는 뭐 투자, 네. 뭐 성공 투자 뭐 이런 게 좀 네. 있으실까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이제 IPO 되자마자 그때 이제 삼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다. 뭐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IPO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는 이제 주린이었기 때문에 아니 뭐 저 정도로 돈 많으신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가겠지라고 매수를 했어요. 그게 17만 원에 매수를 했고 제가 49만 원에 한 1년 반 만에 딱 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먹었고 카카오로도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는 감자도 먹어보고 네 뭐 다 먹어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의 뭐 10년 이상 계속 주식시장을 좀 봐오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책 머니카피를 쓰신 거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딱 옆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라이브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여유도 너무 많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톤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책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시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타이밍 좋게 조금 이제 추세가 완화되는 추세고 걱정이 좀 덜어지는 추세고 거기다 중국에서도 지난주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등을 줬습니다. 이 반등 원인이 중국에서 돈 푼다고 한 건지 뭐 우크라이나가 해결돼서 그런 건지 원자재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뭐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리 이야기는 해요. 근데 팩트는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나스닥이 한 10% 정도 반등을 줬고 그러니까 조정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홍콩도 증시를 좀 반등을 많이 줬고 나스닥도 반등하다 보니까 투심이 돌아오는 거냐 박스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갈 거고 그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 기업들이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하드웨어 특성상 원자재, 에너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갔고 원자재 비용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올라간 상품 가격을 과연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시황이 좀 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주 나오시는 교수님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리안 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년 초에 또 한번 조정이 크게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는 부분과 시황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페드에서도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소비 지표를 잘 봐야 되지 않나. 특히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거 아니면 재고 지표 같은 걸 잘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무역이 얼마나 흑자인지 이런 걸 놓고 보시면서 기업의 실적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테이버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크고 뭐 지금 뭐 약간 분위기가 돌아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언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 한 번에 더 큰 막 하락이 오거나 막 그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하락이 오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저 러시아에 계신 분이 저 미사일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하락이 올 텐데 핵은 안 쏘겠죠. 그거는 이제 진짜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떤 정신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뭐 불안한 상황이다, 우울한 상황이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일단은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를 한 방에 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서방 세계에서도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일단 뭐 공세종말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푸틴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집이 마지막에 협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게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달을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조정은 없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진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대비로 국내 같은 경우는 PBR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저는 약간 배당을 중심으로 보는데 S&P 500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배당률이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 배당률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주환원율이 딱히 이제 손상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S&P 500이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저점이다. 이제 배당률 1.5%면은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역시도 1.5%에서 한 2%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에 이제 특별 배당이 있으면은 올해와 내년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가 2%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장기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바닥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바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2월 3월부터 이제 장기 차트로 놓고 보시면 120 주선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밑으로 안 빠지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시면 2600을 저점으로 따지는 것도 차트로 보나 배당으로 보나 PBR로 보나 딱히 뭐 정말 이게 맞아라는 그런 위기가 안 생기면 빠질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기업들의 실적이 진짜 좋은가 보네요. 네, 좋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워낙 좋고 2차 전지는 좀 거품은 껴있지만 이제 매년 더블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죠.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는 항상 좀 살려고 할 때도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조정을 하면서 이걸 또 기회로 매수해주신 분들은 그죠.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스닥이 막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며칠간.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딱 터지고 나스닥이 개파라 간 적 있어요. 3%인가 개파라 간 날. 그날 제가 방송 중에 사라. 시효과를 딱 보고 제가 들고 있는 달러를 몽땅 애플에 넣었어요. 네. 몽땅 애플에 딱 넣고는 이틀 뒤에 5%인가 반등했을 때 절반 딱 다시 달러로. 그러셨군요. 이게 테이버님의 아프리카 방송을 들어야겠네요. 네. 그럼요. 많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혹시 중국이 대만을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뭐 가을에 침공을 검토했다라는 문건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침공이 좀 임박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를 딱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우리가 정말로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딱 한 군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거기가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푸틴과 푸틴 측근에 대해서만 완전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방이니 뭐 공천당이니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정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시진핑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하게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상하이방 돈줄 끊기다라는 이런 논란도 많은 상황에서 시진핑 본인의 돈줄이 끊기면은 중국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 혹은 그 라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본 입장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또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푸틴이라는 한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일 것이고 중국에서도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니 갈등이니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기술로 자립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술이 없이는 뭔가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서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미국도 피해를 입고 중국도 피해를 입지만 결국에는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럼 G2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완전히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확률적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투자가 원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을 때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좀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봤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진 이유는 러시아가 확률대로 안 가네. 이거는 불확실하겠네. 라는 것이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확률보다는 지금은 침공을 못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버님처럼 며칠 전에 그 애플 네. 그렇게 몰빵을 하고 한 네. 반 정도 또 이렇게 수익을 얻고 네.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때 이제 공포 때문에 네네. 그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혹시 지금 네. 만약에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제 15일 지나서 주말 기준으로 종가로만 확인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중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한 15% 정도 빠져 있는데 그런 점을 놓고 보실 때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고점만 보고 투자하시면 된다. 조정이 많이 오면은 많이 들어가고 조정이 작게 오면은 뭐 조금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정고점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한 1, 2주 오르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된다. 그런 원칙만 정해놓고 하셔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IT 버블처럼 지금 나스닥이 너무 고평가다.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돈도 못 버는데 몇백 조를 하니까 저 우리 쿠팡만 보시더라도 돈 못 버는 기업이 네, 지금 뭐 100조 원으로 상장됐다가 지금 한 30조 정도까지 좀 많이 빠졌을 텐데 뭐 펠로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상장 당시 혹은 최근에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버블의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빠졌거든요. 왜냐 그러면 돈을 워낙 잘 벌고 이제 IT 버블 때는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돈 버는 기업들이 애플 기준으로 PR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중반이란 소리는 쉽게 말해가지고 저는 요렇게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20%보다 낮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20% 25% 나오면은 저는 PER 20배 25배 주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주환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30%씩 나오는 기업이 PER이 25배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는 내년도에 돈 버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계속 더 많이 팔 거고 iOS에서 계속 매출을 일으킬 거고 거기다가 AR, VR 뭐 만든다 그러고 애플 반도체 우리 지금 같이 촬영하시는 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맥 스튜디오라고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편집이 너무너무 빠르대요. 아, 그래요? 편집자분한테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될 거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의 PC 시장에 대한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정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금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애플카 뭐 이런 데도 나온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뭐 게임에 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구글도 마찬가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정 왔을 때 이제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그 환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달러를 한번 바꿔놓으시고 계속 그 달러로 재투자하셔가지고 돈 필요할 때 원화로 환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이 손실 나봤자 10%거든요. 미국에서 100% 벌고 10% 한 차손 나면은 90% 이득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기회가 왔는데 내가 다른 핑계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부자가 되긴 어려운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보다는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MS나 애플 이런 예를 좀 들어주셨고 네.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네. 그 글로벌 탑 10 기업들은 이렇게 한 고점 대비 한 뭐 10% 2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밑에 있는 성장주들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막 30% 50%도 막 빠진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MS나 애플 이런 좀 대형주 위주인데 네.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많이 빠진 네. 그 작은 성장주. 네. 거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는 마이너스 나는 걸 좀 못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분할 매수를 잘 못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많이 떨어져서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오르자마자 절반은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빠지면은 더 사야지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내가 얼마가 있네라고는 이제 보통 비율로 따지죠. 50% 매수. 들고 있는 현금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70% 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장주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업이 언제쯤 돈을 벌 거냐에 대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한 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주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말씀드린 게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저는 국장이든 미장이든 정말 기회가 아니면은 계속 분할 매수합니다. 그냥 이런 기업은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 3년 5년 보면서 일주일에 한 주씩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주씩 아니 매일 한 주씩 이렇게 뭐 매수를 한다라고 전략을 이제 좀 오픈을 해요. 기업 좋은 걸 찾았다라고 딱 하면은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실제로 그걸 사다가 나중에 수익 나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시청자분들이 퍼센테이지 인증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보여드려요. 저는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니까 너 떨어지는 과정에도 계속 사서 평단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왔으니까 수익이 이만큼 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돈이 많으신 분이든 돈이 작으신 분이든 아무래도 욕심이 나니까 분할 매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샀는데 출발하면 화가 나니까. 그런 전략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돈을 번다라고 하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다만 비율 조정을 많이 하셔야죠. 이제 그런 점에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큰 돈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맨날 이제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분할해서 사셔야죠. 지금도 사셔야죠. 지금도 돈 벌 거라고 생각하면 평단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그럼 밑에서 물 탈 거라고 후회하실 텐데 그 기업을 정말로 믿으면은 손절할 게 아니고 지금도 사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그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언젠가는 돈을 벌 것 같아 하면 계속 사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 내에서 물렸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거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좀 더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죠. 성장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MS나 애플은 떨어져도 좀 더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 뭔가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딱 그 문제점이 보통 이제 애플과 예를 들어서 애플과 쿠팡을 썼다고 했을 때 애플 쿠팡을 동시에 사면 애플은 위로 올라가고 쿠팡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애플 팔고 쿠팡 또 사요. 그럼 쿠팡 또 빠지고 애플은 또 오르죠. 애플 팔고 쿠팡을 또 사요. 야, 이러시면은 본전이에요. 네. 그래 나중에는 애플로 열심히 벌어놓은 거 이제 쿠팡 크게 손절 치시면은 좀 비중이 이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줄이일수록은 조금 그냥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진 이런 상태였을 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무난할 수 있겠네요. 그 성장주는 조금만. 지금 들고 있는 비중에 포트폴리오 1억에 5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10배 가면 그게 5천만 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9,500만 원은 애플에 넣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9,500에 더블 나면서 1억 9천 됩니다. 이렇게 합쳐져 2억 4천이 되는 건데 이제 1억을 작은 데 몰빵 때리니까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이런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환율 의식지 말고 지금 뭐 1,200원 또 막 1,3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거 의식해서 또 이거 미국 주식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율 그거 아까워서.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환율은 1,200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IMF 이후로 20년 동안 평균치를 보시면은 국내 기준으로 1,050원에서 한 1,150원,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1,2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갔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는 이제 유로 위기, 그리고는 뭐 상하이 버블, 그리고는 코로나 위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역사에 뭔가 기록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200원을 넘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1,200원을 고점으로 뭔가 환율 방어가 있다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든지 기관의 매수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1,200원 언더에서는 계속 놉니다. 이게 뭐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블이나 아니면 헤아라 요런 데 리라와 이런 데 보시면은 그런 통화들은 계속 달러 대비 우상향을 해버려요. 계속 날아갑니다. 가치가 계속 평가 절하가 되는데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뭐 유로화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중국의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져요. 여기는 확실히 미국의 성장과 이제 성장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는 통화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성장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1,150원 정도에서 또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1,150원 정도 갔을 때 뭐 많이 손실 나봤자 1,200원 수준이면은 한 4%? 그 정도는 감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가는 더 뛰었을 테니까. 대신에 이제 1,230원, 40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좀 참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할 매수한 그 종목 기업들로 좀 미국 주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주식엔 좀 그런 거 없을까요? 한국 주식도 저는 분할 매수할 만한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아니면은 최근에 원자재 얘기가 나오니까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가 가격이 비싸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을 좀 받으시거든요. 월급쟁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리필되는 시드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적금처럼 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을 한 달에 한 주만 사세요. 날짜만 정해놓고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3% 빠진 날만 기다리다가 3% 빠지면 한 주 산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계속 사시면은 오르든 내리든 모으시고 그게 5년 10년 쌓이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시드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성의한 답변 같지만 해보시면은 돈 되는 걸 아실 거거든요. 정말 성장하는 기업을 잘 고르시면 그리고 맨날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주식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네이버 경쟁 기업처럼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런 데서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는지 성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실 때도 금액 따라서 본인이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30만 원은 뭐 성장주에, 그다음에 뭐 30만 원은 뭔가 가치 있는 곳, 배당 있는 곳에, 나머지 30만 원은 혹시 모를 예수금으로 비중을 좀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분할 매수할 종목들을 좀 골라놓으시는 게 어떨까? 성장주와 배당주를 3, 3, 현금 3, 이 정도. 네, 뭐 그런 식으로.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주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IT. 그다음에 반도체. 국내는 반도체 말고는 딱히 없고요.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변동성 높은 2차 전지. 네,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배당주는 금리 인상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은행을 제가 직접 사모기도 했고 그다음에 은행을 이제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제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금리 인상 기간에는 뭐니 해도 금융주가 못 가면은 다 빠그라집니다. 금리 인상 기간에는 금융주가 가야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을 하는 거니까 금융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금융주는 뭐 말 그대로 저평가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주주환원 확대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융주를 또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금리 6번, 7번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이버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카카오는 아니나요? 제가 카카오를 네. 제가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끔 보여드려요. 제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가 딱 상장되고 난 뒤에 워낙 사람들이 카카오 좋다. 제가 실제로 그 달란트님 아시죠? 네, 알려주죠. 그 달란트 형님이랑 방송하면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딱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달란트 형님이 카카오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방송 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방송에 라이브를 하니까 채팅창에 막 카카오를 왜 욕하냐, 카카오는 잘 간다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딱 그때 너무 이제 고점인데 자꾸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의 신호다. 해서 방송 중에 종토방에다가 글을 썼어요. 네이버에다가. 그리고는 내일 고점일 것 같다. 이제 도망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고점이에요. 둘 다. 고점을 어떻게 보면 이게 스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물량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이거 못 간다. 기관형들 내일부터 공매도 치면 이거 어떻게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글을 남겨놨는데 우연찮게도 둘 다 제가 고점을 맞췄는데 기업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ESG라는 곳에서 이제 G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버넌스 측면에서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IPO 같은 것에 뭐 아니면은 이중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거 중복으로 이제 실적 잡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선물을 안 해주고 연을 끊으면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건 물적 분할을 상장했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업 내에 속해 있으면 이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쓴다라는 거고 둘이 서로 IPO를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을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간의 경제적인 뭔가 이렇게 혹은 경제적인 결정 그리고 주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결정을 들고 있으니까 연결되는 재무 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집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아니면 카카오게임즈 같이 개별 기업은 또 모르겠지만 카카오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 모빌리티나 이런 거 IPO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를 보는 거는 또 다른 또 물적 분할 또 이슈가 또 나올 거고 IPO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럼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작년부터 카카오뱅크 전부터 이거를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분들 이렇게 갈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카카오는 더 뭐 플랫폼 기업으로 잘 나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지주사가 되는 개념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카운트가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 후자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차트를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관점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관이 우리를 누른다. 그럼 기관이 사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셋밖에 없어서 그래요.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투자하실 때는
많은 케이스가 개인이 팔면 저점이고 개인이 사면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제일 많이 땡긴 게 개인이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12월 29일, 30일부터 주구장창 팔기 시작해요. 배당이 좋을 거고 특별 배당 이슈라는 걸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가 외국인은 특별 배당을 받았는데 지수가 막 배당 나간 날 8%씩 쏴버리니까 그걸 보고는 외국인이 신나게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기관도 팔았어요. 고점에서. 그리고는 그걸 물량을 받은 개인들이 지금 평당 9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물려 있는 건데 이게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장기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시면 기관이 아예 매수 매도를 안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말 그대로 리딩방에서 문자에서 좀 언급될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기관이 매수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펀더멘탈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너 리스크가 있든 아니면 뭐가 있든 간에 그게 기관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돈이 되는데 안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실 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게 차트 움직임이 좋아도 기관이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면은 이런 데는 무조건 단타다.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경매장에서 우리가 호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장사를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장기적으로 무슨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좀 더 개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 기업에 대한 뷰, 이 섹터에 대한 뷰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카카오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게 좀 자금이 더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시장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ETF 자금성을 놓고 보시면 우리가 BBIG, 뭐 ETF 이런 것도 보셨을 거고 코리아 뭐 코스피 200, MSC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BBIG 중에서 인터넷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IT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네이버고 2등이 카카오고 뭐 3등이 원래 더존비전이었다가 더존비전이 빠지고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들어갔다.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뉴딜 지수가 됐든 MSCI 지수가 됐든 그런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딱 찍어서 사는 타이밍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러니까 가끔 질문을 주세요. 외국인이 사지 않았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하루에 이제 매수 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ETF적인 큰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를 샀을 때 네이버도 샀냐? 네이버도 샀다 그러면은 기관이 이거는 펀드로 말 그대로 패시브 펀드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액티브하게 들어온 게 아닌데 그걸 이제 외국인의 매수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넣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카카오 저승사자라고 그러니까 불러주시는데 카카오가 성장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가 뭐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많이 왔고 반등이 들어오고 그런 반등이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유사한 기업인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카카오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 테이버님께서 그 하나의 의견으로 해주신 거니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또 막 그렇게 카카오 저승사자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니까요. 근데 이게 투자자는 개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좀 더 투자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또 뭐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는 또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네이버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테이버님 삼성전자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는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돼요? 네, 지금 사야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항상 이제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딱 하나의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D램 가격. 네, D램 가격의 차트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생각보다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작년 11월쯤에 밝혔는데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면은 좀 저점을 찍을 것 같다. 내년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2분기에 이제 들어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일본에 지진도 나고 그리고는 키옥시에서 사고도 발생하라고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TSMC에서 CPU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뭐 공급난 문제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면서
완전히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D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 DDR5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DDR4에 대해서 생산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나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에서 만든 DDR5가 판매는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것도 판매는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걸 튜닝하는 분들이 한 번 더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 놓고 보시면은 DDR4의 시장을 DDR5가 잡아먹는 그런 상황, 침투율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DDR5가 대중화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수익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DDR5의 가격 지표를 우리가 메인으로 삼을 때 그리고 DDR5가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그때가 국내 반도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나왔던 그 랠리의 다시 한번 재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도 연말에 특별 배당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주주총회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2018년부터 18, 19, 20년 해가지고 3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이렇게 배당을 주고 남은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 50%를 2020년도 연말에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연말에는 배당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배당이 뭐 특별 배당이 있을 거다 했지만 없었죠.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올해는 2022년이고요. 내년 돼야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마다 특별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매년 특별 배당을 못 주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뭐 라인 투자할 때 막 10조, 20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돈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년 배당을 주면은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버는 돈을 3년 동안 이제 갈무리를 해서 그 50%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3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쯤 돼서 또 DDR5가 랠리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삼성전자는 내년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우상향각이 얼마나 잡힐지는 실적을 놓고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7만 원 밑으로 안 빠지는 이유도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있고 또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2년 정도 투자하는 긴 건 아니거든요. 네, 2년 너무 이게 길어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 2년 투자하는 게 1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투자잖아. 정말 이게 뭐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한테는 1, 2년 정도야. 네, 그 정도는 뭐 책 좀 읽고 여행 좀 다니고 뭐 그러면은 시간 후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뭐 기관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서 안 빠진다 하면은 더 뭐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선반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선반영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적어도 DDR5가 상용화가 돼야 좀 강한 좀 시원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가격대 한 7만 원? 네. 원절인데 이 정도에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네네네. 그 정도에선 제가 이제 주식을 항상 말씀드릴 때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10% 빠질 거는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10%를 왜 보냐 그러면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만한 이슈가 생기면은 10%. 큰 이슈가 생기면은 20%.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좀 쇼크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30%씩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10% 빠질 정도 라인을 잡아놓으면은 엔간한 일에 10%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점을 좀 저점으로 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고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면 6만 3천 원 갈 거냐? 안 가거든요. 6만 3천 원을 간다는 소리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배당이 엄청나고 내년 연말 기준으로 배당이 가면 6% 7%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올해 내년까지 특별배당 대충 따져가지고 보셨을 때 2년 동안 배당이 한 삼성전자가 8%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적금보다 나으니까 들어가 계실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네. D램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메모리도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좀 반영하면 네. 이게 올라가는 폭이 네. 그래도 7만 원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도 GOS 이슈 아주 시끄럽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인텔에서 뭔가 CPU를 빠르게 내면서 DDR5를 상용화를 막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씩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서 D램 메모리 반도체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안 공장이 삼성전자가 잠깐 이제 완전히 셧다운이 된 건 아니지만 잠깐 섰다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1분기 매출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걱정이고요. 그리고는 파운드리 쪽을 보시면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퀄컴이나 AMD가 삼성이랑 일을 하다가 TSM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썰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확실한 거는 AMD가 TSMC로 옮겨갔다라는 건데 AMD가 이제 삼성이랑 3나노에서 그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TSMC로 옮겨갔다라는 건 아무래도 수율 문제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데 7나노 같은 경우에도 마땅히 대량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추가 물량은 TSMC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흉흉해요, 소문이. 그러니까 삼성이 확실히 본인의 파운드리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엑시노스다 보니까 외부 물량을 많이 소화를 하고 그런 걸로 성능을 많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물량이 엑시노스라는 점에서 시스템 온 칩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하는 것도 뭐 주주한테 믿음을 줘야 좀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거고 좀 실적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 수준도 미미하고 약간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대비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조가 안 되거든요. 네, 5조 넘기고 10조 정도는 넘어가야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돈이 이제 1조씩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공장 하나 지금 10조씩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영업이익으로 10조씩은 내줘야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뭔가 PER 혹은 본인들의 뭔가 주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쪽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디램 가격이 거의 주겠네요. 네네. 거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최근에 그 갤럭시 S22, GOS 이런 모바일 사업부 이런 것에 조금 지지부진한 혹시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에는 특별히 막 주가가 흔들리거나 막 그럴지도 않을까요? 일단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35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긱벤치를 제가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저도 이제 뭐 컴퓨터 약간 컴덕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오면은 CPU가 새로 나오면은 그 벤치마크 지수를 다 봅니다.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자동차의 제로백을 그냥 이게 뭐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시겠지만 보통 안 즐기면서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스펙이거든요. 성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의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이미지가 국내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 혹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그 애플을 제외한 모든 그 AP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애플 쏠림 현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세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 실리콘이 워낙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애플이 M1 울트라라는 이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능이 인텔 것을 뛰어넘을 만큼 조금 최적화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저전력에서 이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스펙을 보여주는데 같은 ARM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애플은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새로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이걸 ARM 기반으로 그걸 가져와서 만드는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을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애플 말고는 생태계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저는 이게 GOS 이슈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애플이 뭐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가형 핸드폰도 499달러였나요? 엄청 강력한 가격으로 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플의 독점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합니다. 판매량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뭐 폴더블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쉽게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2030 이게 아니면은 10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니 해도 벤츠다라는 얘기를 자동차 업계에서 하듯이 결국에는 뭐니 해도 애플이다라가 돼버리면은 벤츠 대 제네시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갤럭시 대 애플이 그런 느낌이 되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참 GOS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게임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뭐 굳이 뭐 안드로이드가 뭐 애플로 넘어가겠냐 iOS로. 근데 그냥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신뢰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또 그런 결과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삼성에서 다르게 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삼성에서 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조금 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 있는 가전이 대부분 삼성 아니면 LG일 텐데 삼성에서 이제 최근에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난 뒤에 냉장고, 세탁기, 뭐 스타일러 이런 거를 되게 좀 잘 만들고 있고 잘 팔고 있죠. 요거에 대한 OS 혹은 OS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이제 삼성 갤럭시랑 합쳐가지고 TV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스마트 가전 소위 말하는 IoT
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애플에서 못하는 게 맞거든요. 애플은 TV가 자체 브랜드가 없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삼성만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 내에서 본인들이 어떤 걸 만들어서 보여주느냐, 그건 또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1등 가전이라는 거는 또 무시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케미컬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원자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저점이다라고 할 때 지금처럼 많이 빠졌다라고 할 때는 매수를 고려보셔도 되지만 이게 적당히 오르면 팔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좀 기민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투자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시드가 적은 분들은 빨리 돈 벌고 싶으면 이런 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은 길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이 뭐 배당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한 대략 3년 정도 그 정도 봐야 되는 거죠. 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그 안에 뭐 정고점을 가니 뭐 이게 좀 급등이 오니 그리고는 모든 헤드라인이 삼성전자 날아간다 하면은 그때가 마실 때예요. 테이버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뭐 일정 부분은 팔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평생 모아가는 그런 좀 주식이 있으세요? 있죠. 지금은 몇 개 있는데 국내 기업은 평생까지는 아니고 지금 오를 때까지 모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은 평생 모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게는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평생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종목은 제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TSMC. 네, 뭐 미국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TSMC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플 그리고는 하나는 좀 독특하긴 한데 에어비앤비. 제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에서 조금은 수요를 못 잡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TSMC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TSMC에서 줄 서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죠? 퀄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막강하네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도 그거 하나만 내가 사고 하나만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전부 다 그 종목이 TSMC에다가 목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TSMC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애플을 그렇게까지 많이 모아야지 오래 가져가야지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정고점을 보면서 떨어지면 사서 정고점 뚫으면 팔고 요걸로만 계속 스윙을 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에서 이번에 애플 반도체를 딱 보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진짜 인텔과 AMD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애플이라고 하는 곳에 제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저 정도로 반도체 설계를 잘하면은 애플에 대항할 만한 친구가 나올 때까지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을 모으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는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실제로 이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만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 혜자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그 플랫폼과 그다음에는 그 많은 집주인들 그리고는 거기에 또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이제 거기를 청소하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 자체와 그다음에 지금 있는 그 엄청난 회원풀 을 고려를 하실 때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여가가 많이 늘어날 거고 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인들이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는 이제는 끝났거든요. 개인이 뭔가 예약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많이 하실 텐데 항상 5성급 호텔을 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내가 5성급 호텔에 가더라도 주변에 뭔가 뭐 좋은 숙소가 있으면은 이런 걸 또 잡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니게 될 텐데 거기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좀 평생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에어비앤비 딱 하면은 이게 뭔가 오프라인 사업이고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요새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좀 풀리는 듯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시 또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보이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센 편이에요. 근데 제가 첫 매수를 135달러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뭐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상장하고 급등하고 딱 저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운 좋게도 저점이었고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평생 가져간다고 해도 무지성으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적당히 오르면 파는데 최근에 이제 180에서 좀 한 반 이상 털고는 밑에서 또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차피 돈 못 버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한 150 정도, 140, 150 정도 하는데 이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PER 놓고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PSR이라고 이제 우리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도 한 20배 정도 나올 거예요.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는 정말 오랜 기간을 보고 네, 이제 저는 언제까지 보냐 그러면 제가 에어비앤비로 제 꿈이 태국, 태국의 방콕, 그리고는 베트남의 그 하노이,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네, 이제 요런 데다가 다 에어비앤비를 하나씩 돌리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이제 가라 이러고 이제 보내주는 게 저의 꿈인데 저는 그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보유할 생각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혹시 ETF도 네. 조금 이렇게 모아갈 만한 거?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ETF는 제가 그냥 좀 성장주 ETF를 좀 많이 말씀드려요. ETF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주가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ETF가 리스크도 해지가 되지만 또 ETF가 너무 잔잔하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하나가 LIT 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거고 리튬 이온 2차 전지 관련된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YD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역시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ICLN이라고 해가지고 클린 에너지 ETF가 있는데 각각이 좀 특징이 좀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 알보말이라는 기업인데 거기가 리튬 광산 관련돼가지고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이고 두 번째가 CATL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LNF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2차 전지는 그냥 ETF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상장으로는 뭐 타이거 2차 전지 ETF 이런 것도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국내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글로벌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Y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2차 전지 다음은 뭐냐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깔리고 난 뒤에는 이제 에너지를 무엇으로 이동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고 이제 HYDR에는 들어가 있는 종목이 미국의 블룸에너지 아니면은 퓨얼셀 에너지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이런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두산 퓨얼셀을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누가 터질지 모르고 ETF는 가장 좋은 점이 본인들이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이거는 성장성이 조금은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ETF 투자로는 성장주 투자라는 게 좀 리스크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섹터 자체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L에는 이건 오히려 좀 안전한 안전한 ETF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엄청 큰 기업입니다. 베스타스 이런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LIT랑 그다음에는 HYDR 보유하고 있고 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더는 이제 METV라고 메타버스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ETF인데 저는 테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ETF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로블록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부서졌고요. 유니티 이런 데도 거의 뭐 빠그라졌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고점 대비 10%가 빠졌는데. 아유, 근데 뭐 캐시우드 언니는 더 사더라고요. 어쨌든 METV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페이스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시대에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메타버스 자체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METV도 ETF로 되게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그 성장성도 있고 그 시간은 좀 언제 그게 걸릴지는 모르겠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것 같아요. 이런 미래들이. 네, 그래서 그런 미래, 제가 그리는 미래는 이제 OTT, 뭐 VR, AR, 우리가 자율주행 이런 걸 같이 보는 거고 거기에서 자율주행은 2차 전지, 배터리 있는 그런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고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는 또 수소 충전을 할 거고 거기서 컨텐츠를 즐길 거고 그런 것들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ETF는 성장주 투자로 또 비중은 낮게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LIT랑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국내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 혹시 아세요? 네네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나 전기차는
일단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죠. 전기차 관련돼서.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는 좋은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내년도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반응했을 때 과연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의 매출이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저는 이제 중국은 전기차가 확실히 많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주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거의 한 30% 40% 정도 왔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미국의 전기차. 왜냐면 미국은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대중화가 안 됐어요. 대중화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 전, 5년 전 한국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고 일본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고 그리고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려야 포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가 가장 큰 단점이 중국 외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글로벌을 통틀어서 같이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LIT 말씀드린 것도 이제 글로벌 ETF라고 했을 때 절반 정도 혹은 30-40% 정도 포지션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워낙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보다는 글로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국과 글로벌이 섞여 있는 네네. 그런 쪽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네. 진짜 이 전기차는 사실 진짜 좀 시작 단계,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네, 그렇죠.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야, 전기차 정말 많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 가보시면 진짜 전기차 많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기준에서 중국이 큰 건 사실이지만 중국과 유럽이 전 세계의 한 30-4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5-60%가 아직까지 전기차가 대중화 안 됐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지금 뭐 한 20% 정도 오지 않았나. 아직 한 5배는 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투자는 약간 이게 막 정치적으로도 볼 때면 네. 공동부유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IT가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네. 그런 정책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중국의 전기차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중국의 이제 미국도 빅테크를 규제를 하고 중국도 빅테크를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규제의 베이스에는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바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라는 걸 만들고 또 알리바바라는 쇼핑몰을 하고 그 외에 많은 뭔가 자회사들, 관계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피아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없어도 알리바바가 있으면은 중국에서 생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은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빅테크를 때리는 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만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TL이나 아니면 BYD 같은 기업이 그 기업 하나만 가지고 이제 공산당 없이도 생활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 놓고 보시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테크 기업을 때리는 이유는 결국 정부의 권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2차 전지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갈 주식, TSMC, 뭐 애플, 에어비앤비, LIT, HYDR, ICLN 뭐 그리고 METV 요 정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고 또 괜찮다 싶으면 모아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요. 국내에선 네이버. 네이버 외에 국내에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네이버 외에는 아프리카 TV라고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뒷부분에 보니까 투자의 격언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서 그거와의 격언과 함께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거기에서 몇 가지 정도 지금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실 겸 해서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일단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실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몰빵을 때린 분이 계세요. 제 방송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영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는 또 심지어는 삼성전자를 사시고는 심택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대덕전자를 사셨습니다. 너무 겹치는 거죠. 그리고는 ISC라는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사셨어요. 걔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이게 과연 계란을 다른 바구니에 이제 옮겨 담은 거냐. 종목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다. 얘는 반도체고 얘는 뭐 PCB고 얘는 장비고 얘는 소재인데요. 이렇게 하셔도 반도체죠. 그런 관점에서 같은 선행 지표를 같은 뭔가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분리를 좀 해서 담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는 국가도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한국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환율 같은 걸 좀 겪어보니까 환율이 안 좋으면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셨기 때문에 미국에 같이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가상자산도 일부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들이 조금은 계란을 좀 여러 바구니로 옮겨 담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식과 네.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네.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일단 주식을 한 60, 70%, 그럼 가상자산은 한 5에서 10% 정도, 나머지는 현금. 현금을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풀매수를 해놓으면은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은 멘탈 관리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투자가들은 뭐 10%, 15% 이렇게 좀 이렇게 현금을 가져간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는 30, 40% 현금 가지고 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어야 멘탈 관리가 되고 그게 있어야 물려도 내가 비상금을 쓸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뭐 마이너스가 나도 팔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마이너스 났을 때 안 파는 게 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내가 다 이제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라 하면은 주식을 좀 늘리셔도 되겠지만 물려 있는 것도 있고 이러면은 저는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야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현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확 떨어졌을 때 이건 기회다 이러면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일주일 안에 혹은 3일 안에 이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이 기업이 망한 게 아니고 뭔가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기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 대신에 주워서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오시면은 어이구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있는 현금 다 쓰죠. 네. 그럼 들어했다가 아까처럼 한 5% 오르면 그 중에 또 반 팔아서 또 현금으로 만들고. 네, 현금을 또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서 또 현금을 또 만들어 놓고 뭐 계속 이렇게 반복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은 되게 기회라고 딱 포착되는 순간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군요. 네. 저는 보통 그걸 이제 확률 한 85%, 90% 되면은 그럴 때는 뭐 몰빵을 때리고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확률 또 이렇게 슬슬슬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좀 반등을 줬다 하면은 또 현금을 더 만들어 놔야죠.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쉽게 돈을 좀 주워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현금 비율 한 30%를 계속 유지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몰빵을 쳤다가 막 한 달 있다가 다시 팔고 이런 건 아니네요.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많이 보수를 보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많이 물리면. 그러니까 그 현금 비중은 굉장히 좀 그 일주일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 좀 되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기로 한 번에 탁 먹고 나올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CI 관련돼 가지고도 뭐 지수 편입, 지수 편출 이런 이슈도 약간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뭐 그럴 때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격언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약간은 그 좀 고리타분한 얘기긴 한데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성전자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은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업체들의 흐름이나 그 시황을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D램으로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마이크론 이런 데가 있을 것이고, 낸드 플래시로 보시면은 키옥시아, 그 다음에 뭐 다른 많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파운드리를 보시면 TSMC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 아니면 SMIC, DB하이텍도 같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 편향이라는 게 좀 많아지고 그리고는 내가 그 종목에 물려 있으면 그 종목만 좀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뭐 한 달 아니면은 일주일 아니면은 하루 아니면은 그 1분 1분의 그 분봉까지도 다 이렇게 좀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실수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데이트레이더라고 부르는 단타만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내가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다, 내가 정말 단타만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위해서는 숲을 봐야 되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도 같이 보고 뭐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약간 동반한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가끔 아침에 이제 라이브를 할 때
나스닥의 지금 지수 위치와 그다음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 위치를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종목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 종목 내가 투자하는 섹터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감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다는데 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나스닥이 지금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가 안 보이고 코스피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가 안 보이면 약간은 좀 손절하면 안 되는 포인트에서 손절이 나가고 사면 안 되는 포인트에서 막 매수가 나가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라고 하는 큰 숲을 봐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확장한 뭐 원자재도 있고 채권도 있고 많으니까 숲을 좀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좀 더 뚜렷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은 그 산업을 넘어서 지수까지도 보는 거군요. 네, 지수도 보고 좀 더 많이 보면 경제 자체를 보는데 저는 지수 정도만 봐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수가 흔들릴 때는 매수를 잘 안 하는 건가요? 지수가 흔들릴 때는 분할 매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림이 끝났을 때 올라간다라는 뭔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올라갈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를 공부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DDR5 관련된 소재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막 오를 때는 너무 또 추격 매수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그죠. 지수가 막 오를 때는 이제 저는 오히려 오르면은 언제 팔지? 그렇게. 네, 언제 팔지? 이러고 있고. 네. 저는 현금이 많을 때는 50% 정도까지 늘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현금을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빠르게 잘 대응하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현금 비중이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배팅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이 많아야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올해 연말로 좀 이렇게 갈수록 혹시 그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오르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이런 것도 좀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 소비 그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극단으로 나뉘는 이유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렸을 때 어느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격이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푸틴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좀 지속되고 또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소비 데이터 그리고는 생산 데이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갔을 때 지금 이게 실제로 소비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좀 많이 막아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좀 더 상단을 많이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도 소비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약간은 엄포성 발언이긴 한데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나는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본인의 화를 표현한 단어긴 하지만 그러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원자재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에너지 가격도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고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구리, 아니면 아연 이런 거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들이 결국 소비를 건들게 되면은 오히려 지수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없이 좀 밑으로 이렇게 점점 처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지수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한 3,000 밑에서 놀면서 약간 3,000 쪽으로 붙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2,500 아니면 지금 레벨이라고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비 데이터를 보면서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올해는 그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강조해 주신 것처럼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나이가 또 젊으시고 투자를 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 2030 세대들 가운데서 좀 자산 격차,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종잣돈을 모으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월 소득이 한 250, 300 이 정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해가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조금 이게 신세를 져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고는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월급 모아서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에요. 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기회는 항상 옵니다. 돈을 들고 있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투자 기회를 찾고 그리고는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아놓고 꾸준히 매도를 1~2%에서 매도를 안 하고 이거를 정말 뭐 10%, 20%, 50%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더블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그냥 시간이 제일 깡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드가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이 지금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의 부를 쌓은 게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지난 30년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앞으로 30년을 더 쌓는다고 하시면은 지금 부의 10배, 15배를 또 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부자인 분도 본인이 이제 최근 30년 동안 번 돈이 전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드를 천천히 계속 지켜나가면서 잃지 않으면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함을 내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주식 투자하려고 차도 팔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집도 지금 그냥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딱히 뭐 제가 뭐 보유하고 있는 뭐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월세 내면서 그냥 돈 벌면서 지금 밑에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저는 보증금도 빼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해 보니까 보증금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빼서 투자를 하는 거고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돈을 좀 아끼고 그리고는 자산을 굴렸을 때 좀 자산을 시드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35인데 이제 20대 초반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10년 뒤에 제 나이가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지금은 진짜 그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이거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시대가 네. 진짜. 지금 저성장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에 2%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미국이 대단한 이유는 미국은 100년 동안 2% 성장을 했고요. 중국은 계속 깎이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근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점점 깎이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 오를 거냐? 못 오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이 좀 멈춘 상황에서는 월급이 안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노동자 비해가지고 그럼 한국 노동자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을 해도 이자가 안 나오고 적금을 해도 이자가 안 나오고 그리고는 심지어 월급이 안 오르면은 집값도 안 올라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투자를 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저희와 같은 유튜브 하시는 아니면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진로를 잘 바꾼 것 같아요. 진로를 학원 원래 이제 학원 다니다가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석사생으로 전공 뭐였어요? 환경공학. 네, 공대생이었는데 저는 석사생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로 군대를 가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한테 미필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군번이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투자를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죠. 투자 방송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거고. 네. 그래서 방송 켜놓고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뭐 월세 살고 차 팔고 이게 옛날에는 저도 느꼈을 때 그거는 조금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그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신 것 같은데 집을 진짜 팔고 월세를 사시더라고요. 그럼 목돈이 확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은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비싸니까 갭도 크고 지방으로 가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좀 필요하면 지식이 필요한 것 같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또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테이버님의 머니카피 이걸 통해서 또 그 투자의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 익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 지금 암호화폐가 확실히 코로나 사태를 맞고 난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암호화폐 쪽으로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골드의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시가총액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앞으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금에 대한 투자는 예전이다. 좀 오래된 올드한 투자다. 그리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되면은 우리가 금보다 좀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는 금보다 좀 빨리 현금화를 할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는 달러를 대체 혹은 달러에 대한 위기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투자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나 큰 펀드에서도 비트코인을 조금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뭔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중성을 좀 인정받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받게 되고 그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방송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는 엣지로 투자를 해놓으시고 알트코인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뭐 각 프로젝트가 어떤 좀 미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투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네. 6대, 10대, 30. 그러니까 60이 주식. 네. 그리고 10이 암호화폐, 네. 그리고 30이 현금. 네. 요렇게. 네, 그 정도로 하면은 좀 리스크도 많이 없애고 스트레스도 많이 없이 이제 조금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주식은 네. 전기차, 네. 그리고 메타버스, 네. 친환경, 네. 이런 쪽.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TSMC, 애플, 에어비앤비 네. 이런 거 좀 네. 좋게 보시는 거고 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되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공부를 해서 접근하면 공부를 좋겠다.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네. 해서. 진짜 뭐 암호화폐의 99%는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욤 패트리 그분이 정말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게이머죠. 네. 네. 그분이 비트코인을 돈 많이 버셨는데 네. 본인은 2030년도에 비트코인이 둘 중 하나로 생각한다. 빵원 아니면 10억. 네, 지금의 거의 10억이면은 20배죠. 그렇죠. 5천만 원이니까. 네, 빵원이면 마이너스 100%. 그러네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데이버님 전반적으로 질문을 한번 쭉 달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에 질문지 딱 받아보고 난 뒤에 저 질문지를 이제 여러 데서 받았는데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인터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주식은 결국 저는 삶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삼성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TSMC를 공부를 하는 애플을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아이폰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올 것이고 애플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어떤 좀 미래를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 개발자라면은 나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주식 공부는 인생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투자자들은 인문학자들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녹아있고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고 인간의 미래가 녹아있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장기 매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 이제 투자 철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라는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좀 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국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걸 또 공유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투자 철학 진짜 평생 해야 되고 평생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오늘 테이번님께서 테이번님만의 투자 철학을 너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 꼭 이 머니카피를 통해서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게. 네, 너무 좋죠. 그러면은.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도 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소통도 하시고 그럼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희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